국제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게 되면은 이 수출국 입장에서는 더 많이 수출하려고 그러잖아요. 국내 업자들이. 국내 공급되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수출국에 물가가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수출 증산 조치를 취해 가지고 국내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조치고 마찬가지로 농산물이라는 특징이 어쨌든 그 나라에 쌓아두지 못한다. 중단 조치를 했다는 얘기는 더 많이 나갔다는 더 얘기죠. 많이 나갔다는 얘기가 똑같은 그렇겠죠.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건 걱정할 얘기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보면 뭐 이런 그 불안 요인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건 아니다.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식량을 어떻게 늘리냐나 이런 고민이 아니고 네. 어떻게 하면 농업 기반을 유지할 거냐. 근본적으로는 예. 항상 그러니까 네.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음. 비가 어떻게 내릴지만 몇 가지 살펴보면은 수급량은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오늘은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를 보니까 이거 한가로운 주제가 아니라서 2%가 나와도 되나 싶을 만큼 무겁고 심각한 문제이긴 하네요. 오늘 최근에 여기저기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전 세계 식량 위기가 어디까지 불똥이 퍼질 거고 우리나라까지야 아직 안 온 것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도 식량 자급률 혹은 식량 위기에서 자유로운가라고 물으면 별로 자유롭지 못한 나라인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되는지 요즘 식량이라고 하는 화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정밀 농업연구소의 남재작 박사님을 모시고 식량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개드리죠. 남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준영 박사님 코너에서 뵀어요. 지구본 연구소에서 네. 거기서도 또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기 모신 이유는 거기에서 그냥 듣고 우리가 교양 삼아 알아둬야지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지금 만만하지 않다. 네. 이게 핫 이슈가 됐다. 이거였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식량 위기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음, 또 이 자세히 모르다 보니까 또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지는 면도 그렇기도 있고 하고. 네, 예. 또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네. 석유는 워낙 그동안 많이 뉴스도 듣고 해서 뭐 두바이유, 뭐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유, 뭐 선물이 어떠니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났는데도 그리고 알아서 잘 수입해다 쓰는데도 참 많이 아는데 네. 이 식량, 푸드, 곡물 이런 거는 오히려 당장 석유가 없어도 그냥 며칠 이렇게 살 수는 있지만 밥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아는 게 없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도 이번 그 식량 위기에 대한 논의를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 그러면은 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식량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모른다. 대부분의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네. 그 해외 식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사실 너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사실 주식 시장이나 석유 시장만큼 그 아마 식량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토론되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바람도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모르다 보니까 이 첫 질문을 뭘로 던져야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식량에 대해서 모르는 것 중에 야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너희들? 할 만한 그런 것부터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 양적인 것부터 식량은 일단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보통 사람들은 맛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의 일상에서는 그렇죠. 뭐를 먹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농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양적으로 이 칼로리라고 얘기하는데 예. 에너지를 양을 어떻게 적절히 공급하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그럼 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먼저 보는 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럼 우리는 얼만큼 먹고 있냐 우리가?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예. 대체로 곡물을 얼마만큼 수입하고 우리나라는 얼마만큼 생산하고 뭐는 작업하고 뭐는 100% 수입이고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영향이 있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판단을 일단 뭐 되게 기초 같기는 한데 그래도 워낙 모르니까 들어보죠. 예. 일단은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수입되는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그 우리가 보통 식품 곡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식량을 얘기하면 대체로 곡물을 얘기하거든요. 과일도 수입하고 육류도 수입합니다만은 우리가 식량 위기라고 얘기하면은 밀, 옥수수, 콩, 쌀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품목에 해당합니다. 보통 식량이라고 하면 딱 그것만 일단 얘기한다는 일단은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걸 곡물이라고 곡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곡물이 이제 대개는 1년, 2년씩 저장되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식품 소재가 되고 네. 이게 사료가 돼 가지고 결국은 이게 축산물로서 우리인데 오게 되거든요. 소고기나 오렌지는 이거는 필수품은 아니라고 치고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럼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라고 할 때도 소고기, 오렌지, 사과 이런 걸 뺍니까? 네, 그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네네. 콩, 뭐 옥수수, 밀, 옥수수, 콩, 쌀. 우리나라는 이때 대개 이 네 가지 품목을 기본으로 식량 자급률을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아,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한 1,700만 톤 정도를 매년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수입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1년에 쓰는 곡물이 2,100만 톤, 200만 ton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한 5천만 명쯤 되니까 곡물이 대충 한 두세 명당 한 1톤 정도에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오게 되죠. 2,100만 톤 정도를 먹는다. 2천 다 먹진 않고 사료로 쓰고 뭐로 쓰는데 예.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료로 쓰고 그 사료 먹은 네, 그 곡물을 우리가 먹으니까 결국은 네. 우리는 곡물로 치면 부부가 있으면 네. 부부가 1톤 먹는다는 거네요. 네, 대충 그 정도 대충 그 정도. 네,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쓰이고 그 외에 칼로리가 그것만 쓰이는 건 아니고 설탕도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과일도 있고 이것도 전부 다 칼로리에 소모가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70% 정도는 이 곡물에서 오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7, 80%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한 80%에 해당하는 1,700만 톤 정도가 우리가 수입을 합니다. 야, 80%를 수입하면 곡물의 80%죠. 100% 수입하는 석유나 네. 별반 다를 게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면 대부분의 원자재가 그렇고 석유가 그렇듯이 네. 식량도 마찬가지로 식량은 석유하고 약간 다른 모든 나라에서 생산하지만은 수출하는 나라는 몇 개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산유국들 몇 개 안 되듯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큰 식량 수출 대국은 유럽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처럼 동부 유럽이 있고, 예. 그다음 서부 유럽,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있고, 그다음으로 호주, 미국, 그다음 남미에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정도가 되게 큰 수출국이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나라 쌀 같은 경우는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인도 정도가 이제 수출국에 해당하죠. 나머지는 다 그냥 전 세계가 사다 쓰나. 대부분은 다 사다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휴대폰도 네. 전 세계 모든 인구가 거의 쓰지만 네. 자급하는 나라는 몇 나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휴대폰 같은 거는 뭐 이게 어떻게 다 사다 견뎌낼 수 쓰지. 있지만 예. 이 곡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해요. 생명과 연결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다른 물건들은 보면은 이 공산품은 가격 탄력성이 높다고 얘기해서 예, 가격이 예. 올라가면은 생산이 많이 돼가 수입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가격이 조정이 되는데 농산물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이게 금방 생산이 안 되거든요. 계절에 맞춰서 대개는 지금 심으면 한 6개월 후 정도에 생산되니까 당장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죠? 가격이 그러니까 뭐 10% 줄게 되면은 가격은 훨씬 더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량이라는 건 아니면 배추 파동도 그렇지만은 대개는 식량 그러면 대개는 파동, 위기 이런 단어하고 같이 많이 가잖아요. 평소에 신경 안 쓰죠. 예, 그렇지만 항상 뉴스를 보게 될 때는 무슨 파동이 났다, 무슨 위기다 이럴 때가 대개는 우리가 식량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거죠. 그때는 어떤 거든 당장 해결은 안 된다. 뭐 기본적으로는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된다. 농사라는 거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짓는 게 대개 그런 경우고요. 그런데요, 박사님. 우리 밀, 우리 콩 뭐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우리는? 밀은 뒤편에 다시 다루겠지만 15,000톤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 네,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가 수입되는 돈이 밀이 보통 한 350만 톤 정도가 수입이 되거든요. 300만 톤, 350만 예. 톤. 근데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양은 15,000톤이죠. 그러니까 350만 톤을 우리가 밀을 필요로 하는데 네. 15,000톤만 우리나라 땅에서 자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0.7% 정도가 자급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좀 말씀 계속해서 좀 듣다 보면은 예.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이게 예. 좀 이해하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럼. 네, 전반적으로 보면 밀은 우리가 식용으로 수입되는 것들이 있고 한 250만 톤, 뭐 200만 톤, 250만 톤 전으로 수입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밀은 대부분 다 밀가루로 대부분 다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밀가루는 다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국수라든가 이런 제품들로 계속 만들어지게 그렇죠. 되죠. 라면, 국수, 네, 과자 네, 뭐. 네. 그리고 그게 216만 ton이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수입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옥수수도 보면 대부분은 사료용인데 네. 한 230만 톤, 250만 톤 정도 옥수수도 수입되는데 식용으로 수입됩니다. 이거는 대개는 우리가 쓰는 이게 전분당이라고 있죠. 뭐 올리고당 그리고 이런 당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지방은 또 뽑아서 옥수수유도 있고요. 식용유도 만들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쪄먹는 거 그거는 전혀 아니군요. 그건 되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옥수수에 해당하고 네. 그 식용 먹는 옥수수 그거는
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옥수수. 옥수수는 곡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곡물에 하나입니다.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양이 크고 이게 모든 식품 원래 기본적인 원료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로 당을 만든다는 거죠. 예, 당. 당도 만들고 무슨 제지 산업에도 쓰이고 접착제도 만드는 데도 쓰이고 그래요? 이 전분 작물들이 보통 어. 산업 원료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야, 우리는 그걸 직접 안 만드니까. 네네 굉장히 중요한 작물에 해당하고 네. 있고요. 옥수수가요. 예. 가장 많이는 사실 한 1,500만 톤 정도는 이제 그 사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축산업은 기본적으로 옥수수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옥수수를 기본으로 돌아가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옥수수를 여러 군데서 쓰긴 하는데 대부분은 우리나라 수입해서 주로 사료로 쓰고 사료로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그다음에 식품 회사의 원료로 쓰고. 네, 원료로 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쓰이고. 네. 그다음에 대두 콩이라고 얘기를 예. 하죠. 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 식용으로 수입되는 게 100만 톤 정도인데 네. 사실 콩이 우리가 콩 기름으로 가지고 쓰는 게 한 20만 톤 정도 우리가 콩기름 이렇게 짜서. 하잖아요. 네. 예. 이게 기름으로 쓰고 사실은 물론 식용유를 직접 이렇게 해바라기 씨유 같은 건 직접 수입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대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수입하는데 원료로 수입해가지고 기름을 짜면 20%좀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대두의 80% 정도가 찌꺼기. 찌꺼기. 예. 이게 단백질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결국 두부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이게 단백질이 두부가 되는. 네네. 아, 그런데- 우리는 그럼 콩 수입해서 콩기름 짜내고 난 찌꺼기로 두부 만들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 단백질이 덩어리 이거는 예. 대두박이라 해서 이거는 이 돼지를 키우거나 닭을 키우는 데 다 쓰입니다. 사료로. 이게 그래야 이 단백질이 많은 걸 많이 먹어야 네. 동물들이 무럭무럭 잘 빨리 크죠. 자라겠죠. 그렇죠. 네, 튼튼하게 빨리 자라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먹는 콩은 보면은 한 30만 톤 정도 되고 네. 국내 수입량은 한 15만 톤 정도, 국내 생산량은 15만 톤 정도가 됩니다. 아, 먹는 콩이라고 하는 밥에서 넣어서 먹기도 네, 하고 그리고 두부도 두부도 만들어 먹고. 만들어 먹는 것들이 음. 대부분 다 이제 식용 대두인데 네. 그거는 한 국내는 한 10만 톤, 11만 톤 정도 만들어지고 전체는 30만 톤 정도. 그럼 수입해 오겠네요. 20만 톤도. 이 30만 톤 정도를 수입해 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전체로 해서 40만 톤 정도를 소비한다. 소비한다. 식용으로 네.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가장 크게는 대부분 다 사료로 쓰이게 됩니다. 사료로 쓰이게 되고 이 양이 한 2천만 톤 정도가 매년 사료로 쓰이는데 예. 한 95% 정도가 수입되는 걸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동물들은 소는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우리가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거의 수입 곡물로 다 수입 키운다. 콩으로. 네. 수입 콩껍 콩과 옥수수로 옥수수로 키운다. 키운다. 네, 크게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는 왜 제외해요? 소는 소는 이제 풀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료로 해서 볏집이라든가 음. 이게 풀을 이렇게 네네. 잘라서 만들어 놓은 네. 여물이라고 하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풀을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고 그 일부를 이제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 고기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네. 마찬가지로 옥수수나 콩 같은 걸 먹이죠. 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전체 이제 식량이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2007, 8년도에 이제 식량 위기가 한번 있었을 때 예. 그때 보면은 우리나라 사료는 그때 한 46% 정도 올랐고 수입 곡물과 관련되는 뭐 밀가루 관련된 음식 이런 것들은 그때 한 70% 정도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그런 식품에 영향을 미칠 거냐? 이번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건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예. 실제 그런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계산을. 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밀, 옥수수, 콩은 우리가 많이 쓰는데 대부분 수입이고 네, 이 수입되는 것이 가끔씩 파동이 나면 40%, 50%, 뭐 60, 70%씩 또 오르고. 그 예전에는 한번 그때 올랐고요. 네. 지금은 그 뭐 그렇게까지 오른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 곡물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느낄 때 이 전년 대비 항상 물가를 네,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이미 한 20-30% 정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또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또한 20-30% 정도 오르고 결론적으로는 많이 오른 밀 같은 경우는 현재 한 70% 정도까지 그 전년에 대비해서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옥수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게 올랐고 예. 이거는 옥수수는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좀 생산되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양은 많지 않고 이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다른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게 오른 특징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밀과 옥수수, 콩 중에 이번에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영향 많이 받은 건 밀. 직접적으로는 밀이었습니다. 예. 밀이었는데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예.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거나 이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밀은 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데 겨울 밀을 많이 심거든요. 예. 그럼 겨울 밀은 한 6, 7월 정도에 대부분 다 생산됩니다. 그러면은 수출되는 양이 한 9월, 10월, 11월 사이에 대부분의 물량이 수출될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이미 작년도에 생산되는 밀은 다 수출된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대부분 다 네, 그렇죠. 상당 부분 수출됐을 거고 네, 네. 아마 옥수수 같은 경우는 많이 재고가 남아 있을 거고 밀은 재고가 별로 안 남아 있을 거고 네. 이런 상황이니까 밀이 왜 그렇게 갑자기 곡물 가격이 올려버렸는가 이 문제는 사실 좀 이렇게 어차피 그 전쟁 없었어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밀 수출할 시기가 아닌데 크게 많이 그건 영향을 미칠 건 아니었다 어차피. 그래서 이미 이제 3월, 4월 이때 그때 경제 연구 미국 같은 데 분석해 보면은 이미 다 수출할 만큼 수출할 거는 대부분 다 수출됐기 당장 때문에. 수급의 문제는 없는 건데.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뭐 어쨌든 이 곡물 특성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워낙 네, 이제 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아랍 국가로 가는 게 많다 보니까 약간만 줄어들어도 그렇겠죠. 이 나라들은 어쨌든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나라들은 결국은 여기서 다른 곳에 가만 안 가서 들어오니까 사겠죠. 딴 나라에 살려다 보니까 시장은 딱 정해져 있는데 공급량은 여분이 없군요. 네, 이게 여파가 계속 미치는 거죠. 이쪽도 따라서 그럴 것 오게 같아요. 되는. 이게 뭐 오래오래 쌓아두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더 생산하는 이유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굳이 이게 뭐라고 수출 안 하고 쟁여놓을 필요도 그럴 없거든요. 필요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이 외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수출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약간의 단기적으로 어떤 걸 이 수급을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가 중심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러시아도 어차피 똑같은 곡물이 생산되는데 네. 창고에 사놓을 창고도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해소가 된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문제고 근본적으로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올해 봄에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고지대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네, 농사를 지어야 하는 어떤 프로세스 중에 못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파종을 해야 되는 네. 예를 들어 옥수수라든가 해바라기 씨유 같은 거는 봄에 파종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또 상당 부분 파종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가을쯤에는. 그게 이제 가을 끝나서 가을 이후 내년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벌써 오를 이유는 없는데 심리적으로 내지는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죠. 상승에 그때 이미 베팅할 수 있겠네요. 물건을 살 때는 기본적으로 6개월 전쯤에 이미 그렇죠, 그렇죠. 이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한 6개월 후에 이제 우리한테 배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다들 그런 예측들을 하니까 지금 이미 가격이 오르는 면도 있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내년 돼 가지고 계속 오르는 건 아니고 이제 이미 가격 반영은 지금 되는 거죠. 6개월 후에 가격 반영은. 그리고 그럼 실제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 가격 뉴스가 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물가에는 언제 반영되냐 그럼 마찬가지로 6개월 후쯤에 반영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아마 다음에 소개되겠지만은 물가가 보통 10% 20%씩 식품 물가는 이미 올랐거든요. 이 물가는 작년에 이미 그 석유 가격이 오르고 네. 환율이 오르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비가 오르고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요인 때문에 네. 그 미국의 가뭄 같은 몇 가지 요소들을 해서 그게 반영돼서 이미 올랐다고 보는 게 맞고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를 건 얼마 될 거냐 하는 것들은 이 상승분은 조금 있긴 하지만은 이게 무작정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장기화될 것까지는 아닌데 당장 수급의 문제는 가을 겨울에는 정말 모자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절대량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 거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담당하는 밀 같은 경우는 30%라고 옥수수 같은 경우도 보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바라기 씨유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되면은 이런 물가에 대해서 한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하죠. 네. 네. 그리고 그런 물가들은 아마 지금까지 계속 반영됐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식량 위기를 다룰 때 보통 어떤 특정한 시기에 무슨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이게 계속 몇 년간 지속되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좀 체력이 좋을 때는 어떤 위기가 와도 1, 2년 정도는 잘 버텨나가잖아요. 네. 어떤 저축했던 것 버티고 이렇게 하면서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위기가 계속되면은 더 이상 이제 재고로 쌓아놨던 식량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진짜 위기가 만약 그때 기후 위기 같은 게 겹쳤을 때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걸로 볼 수도 있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봄에 파종 못한 거 네. 그래서 가을에 추수 못하는 것만으로는
전 세계 곡물의 재고를 생각할 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세요? 네, 근본적으로는 가격을 약간 올리는 것 이상으로 뭐 수급이 큰 문제까지 생길 정도는 아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많은 나라들이 또 이 봄 되면은 밀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 농민들이 밀을 많이 심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아 요즘에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예. 이게 미국에 있는 농민들이나 호주에 있는 농민들이 어라 밀값이 오르네 하면서 네, 그렇죠. 뭐 옥수수 심거나 아니면 무슨 감자 심을 곳에 밀을 좀 심게 되고 이러면서 그 균형을 찾아가는 거죠. 아, 예.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원래 타격이 있던 건 어쨌든 내년까지 영향을 가게 되거든요. 그럼 갑자기 내년도에 또 많이 심어져 있으면은 또 그 떨어질 수 다음에 있겠고. 갑자기 폭락하는 경우가 이렇게 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점점점 안정이 돼가는 그런 패턴을 찾아가는 게 이제 과거의 그 패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좀 준비하면 돼요? 그냥 각오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네, 각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오. 대충 그 정도 오를 것 같다. 는 정도예요? 예. 이번에는 보면은 그 어. 저도 뉴스를 보면서 식용유 사재기 한다고 뭐 이게 예. 판매 예. 제한하고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보면서 좀 약간 좀 유지 가격, 이게 식용유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었거든요. 뒤에 살펴보니까 이 물가 오른 것 중에서 보면은 그 밀가루가 한 16% 올랐는데 식용유는 22%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이그 4월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네, 많이 올랐네요. 예. 네, 상대적으로 오르고 또 이런 뉴스도 있고 하니까 간장 된장은 왜 오릅니까? 저 이 콩 때문에. 네, 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대두도 브라질 같은 데서 보면은 남부에 일부 가뭄이 좀 많아지면서 예. 공급량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요즘에 네, 이게 예. 그 작년 생산량이죠. 작년 생산에. 네, 예. 그러면서 작년에 미국이 또 가뭄이 심했고 브라질도 남부지방 일부 가뭄이 심했고 하면서 대개 두 나라가 거의 대두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나라인데 예. 생산량이 조금 줄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올랐어요? 올해 올랐어요? 작년에 흉작이 들었으니까 올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흉작이 들 것 같으면은 예. 작년부터 이미 오르기 시작하고 올해 반영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살려고 보니까 콩이 부족하고 왜 네. 이렇게 부족해?라고 하면 작년에 브라질에서 콩이 별로 안 나왔잖아. 몰랐어? 이제 이런다는 거군요. 미국도 좀 가뭄이 심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1200년 만에 최대 가뭄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중서부 지방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었거든요. 예, 작년에. 네, 예. 그렇죠. 이 가뭄은 뭐하고 연결되냐 그러면 산불을 많이 났다는 뉴스를 많이 들으면은 그 해는 많이 가물었구나. 가물었구나. 네,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많으면은 중서부 지방에서는 밀이나 콩이나 이런 것 좀 줄어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작년에 미국에 산불이 많이 났으면 올해 그 밀가루 내지는 콩 이런 가격은 오를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 공급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이 국제 곡물 가격이 뭐 70% 올랐다, 50% 올랐다 그러면은 예. 국민들이 또 굉장히 불안해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밥상 물가는 얼마나 오를까? 음.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예를 들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한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가 있는데 네. 대체로 보면은 그 수입 물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환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유가나 환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곡물가도 마찬가지로 유가와 환율에 따라 많이 변동이 되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10% 오르면 수입 물가 10% 오르는 거죠. 네, 뭐 거의 예, 거의 같은 비슷하게 거니까. 올라가는 예. 거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면은 밀이 10% 오르면은 국제 시장에서 밀가루 같은 경우는 원료가 대부분이잖아요. 가공을 예, 별로 안 하는 예. 거니까 거기는 한 4.2% 정도가 밀가루 값이 오른다. 하지만은 뭐 전분이나 당류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2%가 오른다 보시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국제 시장에서 한 밀가루가 50% 정도 올랐다 이러면은 우리나라에 무슨 밀가루 식품들이 관련되는 것들 한 20%. 네, 그 정도 오를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이상 올라가는 것들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지.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밀이 한 뼘이 오르면 네. 밀가루는 한 반 뼘 정도 오르고 네, 그렇게 절반 정도고. 네, 네. 콩 같은 것도 비슷한. 콩 같은 경우는 기름을 짜는 데 쓰이는데 예. 콩 같은 경우는 한 10% 오르면 한 1.5% 오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콩 가격이 많이 올랐다 치더라도 예. 그 대두유 가격은 그렇게 많이 상승할 여력은 없다. 그 말은 식용유에서 콩 원가가 차지하는 비용 비율이 별로 높지 않다는 네네. 거네요. 그러니까 네,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 아니면 뭐 설비가 많이 필요해 내지는 네네. 뭐 다른 유통비가 더 들어인 거지 네네, 그렇게 그런 볼 수 얘기죠. 네, 그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수입 곡물 가격이 한 10% 오르면은 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0.3% 4% 정도 오른다. 큰 영향은 없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이 곡물 가격만 가지고 만약에 전반적으로 평균 30% 정도는 이미 올랐다고 보니까요. 소비자 물가에서는 1% 1% 포인트 정도가 올릴 여지가 있는 음,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국제 시장의 곡물 가격 변동하고 우리나라에 반영되는 건 한 보통 대개 평균적으로 한 5,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 반영되고 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빵값 말씀하셨던 뭐 그런 가격들은 올 가을 겨울에도 꽤 오르겠네요. 시차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많이 반영됐겠지만은 그래도 크게 많지는 않은 게 이미 많이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요소는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거 다 따라 오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네, 그 정도 올라가는 영향은 이런 있을 정도를 알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들은 뉴스에서 뭐 많이 올랐다고 하면 이거 올랐으니까 좋은 뉴스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직장 그만두고 어디 농사지으러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올랐다고만 알면 되는 건지 그 정도를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근데 설명을 해주니까 좋네요. 네, 그래서 너무 크게 불안해할 건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식량위기 뉴스를 보지만은 예.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은 그 미국, 호주,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정도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밀, 콩, 옥수수를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이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별 변동이 없고 예. 미국 가뭄 정도가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내용이잖아요. 네, 그 정도 외에는 사실은 크게 없고 그 다음에 이 유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네. 영향을 받아서 이 가격이 따라서 오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격 오르는 거는 감수해야 된다. 네. 이 정도로 지금은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분위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곡물 가격이 오르긴 오르는데 뭐 그렇게 크게 호들갑 떨고 큰일 났다고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맞아요? 근데 뭐 이 정도 물가는 꽤 올랐으니까 네. 그 물가는 꽤 올랐다. 뭐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서민들인데 많은 고통을 주겠지만은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식량 위기, 바꾸면 어떨까 이런 고민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지금은 갑자기 식용유가 수입이 중단된다든가 뭐 그런 것은 아니다. 좀 그런 올라가긴 거는- 올라갈 거다. 네,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란 뜻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국민 또 불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뉴스를 보면은 뭐 어떤 나라의 수입 중단 조치를 수출 중단 수출 조치를 중단. 네. 이런 뉴스를 예. 하면서 뭐 인도가 세계 2위 밀 생산국인데 수출 중단 왜 조치를 수출 취했다. 중단. 그래서 저희는 야, 그럼 다음 여름쯤 되면 빵을 못 먹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이해하면 별로 걱정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항상 일어나는 문제고 대개 그런 식의 수출 중단 조치가 취하는 나라들은 미국이 그런 중단 조치를 취하는 얘기는 최근에는 들어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대부분이 다 베트남, 이 개도국의 수출국 중에서 개도국들이 그런 중단 조치 일시적으로 취하게 되거든요. 네. 왜냐 그러면은 국제 가격이 너무 올라 버리게 되면은 이 수출국 입장에서는 더 많이 수출하려고 그러잖아요. 국내 업자들이 내수로 안 팔고 내수 가격보다 수출 가격이 격차가 예, 생기니까 예. 이러면은 국내 공급되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수출국의 물가가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정부 측에서는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해 가지고 국내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조치고 마찬가지로 농산물이라는 특징이 어쨌든 그 나라에 쌓아두지 못한다. 어차피 나갈 건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나갈 건 나가야 되는데 사재기 할까봐. 네, 이미 더 많이 그 수출 중단 조치를 했다는 얘기는 더 많이 나갔다는 더 얘기죠. 많이 나갔다는 얘기가 똑같은 그렇겠죠.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건 걱정할 얘기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보면 뭐 이런 그 불안 요인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건 아니다. 그래서 식량과 곡식을 어딘가에 쌓아두는 거는 어렵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거는 시설이 있어야 쌓아둘 수 네, 있거든. 그러니까 쌓아두기 시작하면 이 친구들은 계속 쌓아둘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는 사실 미국에 있는 아니면은 곡물 메이저라 부르는 기업들 예, 있잖아요. 예.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곡물 터미널이나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십만 톤짜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일로 창고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기업들은 쌓아둘 수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나라 그런 기업 정도가 수급에 개입할 수 있는 정도고 뭐 그러니까 개입할 요소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박사님, 네. 그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으니 뭐 큰 걱정까지는 아니지만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하기야 석유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무슨 뭘 독립하려고 하느냐가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어차피 바닷길 막히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나라가 네. 그렇긴 하나 먹는 거는 뭘 좀 자급을 하든가 자급률을 높이든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주신 수치를 들으니 이건 뭐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좀 암담하네요.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봐야 그 됩니까?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우리가 몇 가지 농업에 대해서 알아보면 많은 국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예. 농촌이 어떤지 상황도 음. 잘 모르시고. 네. 하지만 이제 제가 또 몇 가지 통계 수치를 얘기하면 아마도 깜짝 놀라실 수도 아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네. 왜냐 그러면 식량 자급률이 우리가 곡물이 20%면 우리나라에서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 네. 40대 이하가 몇 퍼센트인지 얼마 되신지 우리나라 농부 중에 40대 이하 그럼 40대도 포함? 40 이하 그러니까 20대에서 40까지 20세, 30세, 40세, 20세 30세 20세, 30세 네. 젊은 농부들이 몇 퍼센트냐? 네 10명 중에 2명? 1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1%입니다. 100명 중에 1명이에요? 네. 어... 그래서 우리나라 농장주의 평균 연령이 몇 세냐 그러면 네. 농장주의 평균 연령이 67세입니다. 이게 몇 년 전 통계인데요. 그러니까 이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식량을 어떻게 늘리냐나 이런 고민이 아니고 네. 어떻게 하면 농업 기반을 유지할 거냐가 사실 지금 생산하는 것조차도 안 될 거다. 이게 만약 10년 후가 되면은 예.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왜냐 40대는 거의 없고 67세가 평균 연령이라 치면은 예. 10년 후가 되면 대충 70세가 넘어갔을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매년 농사를 그만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계속 쏟아질 텐데.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사실은 농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농업은 지속 가능성 위기라는 게 굉장히 심각해져 있고 예. 우리가 지금 곡물 얘기만 했었지만은 곡물은 어떻게 수입한다 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국민 식생활에 중요한 것들이 채소라든가 뭐 예. 버섯 이런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과일 같은 것도 과일도 중요하고 그렇고. 예. 이게 굉장히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품목들인데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것도 굉장히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식량 자급률을 높인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이미 도시화가 되고 또 농촌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네. 이미 그 농경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농경지는 계속 줄어들고 농사 짓는 있고, 땅도. 네. 그리고 또 농촌에 가 보면은 왜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것들이 도시에서는 모든 문화시설부터 다 있죠. 인터넷부터 예. 뭐 다 돼 있지만 편의점, 농촌은 PC방, 사실은 백화점. 병원 한번 가려고도 이거 버스를 타고 30-40분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농촌에 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예, 예. 그런 우리 농촌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그럼 식량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을 거냐? 그러네요. 네. 어. 그럼 근본적으로 그럼 이게 10년 후가 되면 과연 그러면은 우리나라 농업은 안전할 거냐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청년 농업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스마트팜 정책 같은 걸 통해서 농촌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옛날처럼 이런 힘들게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새롭게 첨단 기술을 통해서 청년들이 도전할 만한 산업이라는 느낌을 만들어서 많은 분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사실 크게 성공적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또 그런 관점에서 또 농업이라는 걸 또 너무 우리나라 관점에서만 바라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경지가 한 160만 헥타르 정도가 되는데 네.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독일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일본에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농경지거든요. 농경지가 면적 자체가 별로 넓질 않고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5천만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충분한 땅이 아닌 거예요. 식량을 생산하는 건 좀 힘들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식량을 상당 부분 수입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량 수출국들이 있죠. 네. 그래서 예. 대부분의 보면 60년대부터 한 2000년대 사이에 한 60년 사이에 인구는 보통 많은 나라들이 두세 배씩 다 증가했죠. 늘었는데 네. 국토가 늘어나지는 않았으니 땅이 조금밖에 안 늘었을 거죠. 저는 그게 무슨 비료나 농사 짓는 기술이 늘어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거는 크게 아니라. 작용했죠. 크게 작용했는데 예. 근본적으로 이 비료를 넣고 뭐 품종을 개량하더라도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주로 그럼 수입해다 먹고 있다. 다 웬만한 나라들이. 그렇죠. 많은 나라들이 수입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럼 농업이라는 식량 위기라는 식량 안보라는 걸 고민을 할 때는 좀 이제는 좀 그 다른 관점에서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급률을 높여서 밀, 콩 이런 것들 좀 대부분 다는 아니라도 한 반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키워서 먹을 수 있게 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방향이라는 뜻이네요. 그건 아니고 식량을 바라볼 때 그러면은 이 자급률을 높이는 건 중요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원래 쌀 생산량이 한 10% 정도 날씨가 좋아서 10%좀 늘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쌀을 더 이상 잘 안 먹죠. 안 먹죠. 예. 안 먹다 보니까 예. 이게 옛날에는 120kg 정도 그램 정도 먹다가 지금은 인당 1년에 1년에 한 70년대만 해도 근데 지금 60kg도 안 먹을 걸요? 한 58kg 정도 예, 먹는다고 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쌀이 남아 도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네. 근데 논이 그만큼 줄었는데도 쌀이 남아 도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쌀을 계속 생산하게 하려 그러면은 식량 자급률 높이면 생산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 가격이 더 많이 10%만 생산하더라도 가격이 가격이 뚝 떨어져 떨어지니까. 가지고 농민들 소득이 생산이 안 되니까. 보전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농민들이 이걸 재배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미 도농 간 소득 격차가 뭐 30-40% 이상 벌어져 있고 예. 그러니까 이 농경지를 유지하고 또 밀 같은 경우도 완전 국제 시장하고 서너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가격이. 네,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만한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 거죠. 국가가. 그러면 그 생각해 보니 우리가 먹는 거니까 중요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네. 우리 티셔츠, 뭐 운동화, 뭐 속옷 다 이제는 방글라데시, 뭐 차이나 뭐 이런 데서 수입해 오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운동화 자급률이 뭐 한 10%도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 신고 다닐 수 없는 신발이지만 그럼 수입해 오면 되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더 아무도 안 만들겠죠. 이제 더 이상은 더욱 더 그냥 그렇게 되는 건가 보다. 원래 식량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만드는 나라가 1차 산업이니까 그냥 적당한 시기가 있고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식량은 그냥 안 만드나 보다 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다르게 보셔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예. 공산품은 말씀드렸듯이 가격 탄력성이 큰 품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량이 신발이야 뭐 이렇게 공장을 지으면 얼마든지 원료만 공급되면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문제는 식량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국가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식량 정책을 세울 건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예. 만약에 저쪽에 우리가 협상력이라는 걸 가격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그렇겠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협상력이 생길 거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어쨌든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예. 끊어지면 안 되니까 무조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네. 어느 일정량 이상은 한 5% 정도 줄어 10% 정도 줄어드는 거는 뭐 국내적으로 어떻게든 간에 이게 소화를 해낸다고 쳐요. 그 정도는 뭐 고기를 좀 적게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 외식을 좀 줄일 수 이렇게 하면서 예. 5%에서 10% 정도는 어떻게든 국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그 이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이제 근본적으로 그 식량 위기 정책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만약 국내 자급률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식량 만약에 낮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해외 식량 공급망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 컨트롤할 굉장히 거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전부 다 외국의 식량 수출 업체들인데 모든 걸 다 의존해 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심각한 문제. 신발이야 뭐 어떻게 할 수 있지. 해진 걸 꿰매고 신고 다닐 수 있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급률을 그럼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쌀은 100% 자급률을 유지하자. 네. 그래서 이 논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 직불제 여러 농업 지원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우리나라가 먹는 쌀은 우리가 작업하려고. 네, 그렇죠. 그러고 있고 가능하면 또 밀이나 콩 같은 이런 중요 곡물들은 조금 높여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쌀은 100%니까 네. 어느 날 우리가 쌀이 부족해서 흉년이 들어서 한 80%밖에 생산 못했으면 네. 뭐 나머지 20%는 어디서 수입하든가 쌀을 좀 덜 먹던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100% 한 90%쯤 되는 쌀을 100% 자급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땅에다 밀이나 콩이나 옥수수나 더 다른 걸 심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굳이 쌀만 먹고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굳이 쌀만 100% 자급한다는 그 훈장을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골고루 30, 30, 30, 30을 만들어야지. 지금 95, 5, 5 이러고 있는 걸 야, 이거 다 5를 2로 만들더라도 이건 100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게임의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것도 WTO 체제에 따라서 게임의 룰이 움직이는데 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WTO 협정을 할 때 사실은 쌀을 지켰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의무 수입량을 하면서 관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네, 네. 물론 지금은 관세화를 해서 관세가 511%를 물리고 수입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 시장하고 가격이 5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쌀은 시장 유지가 되는데 밀 같은 경우는 그 1.5%인가 한 3%인가의 관세만 내면 누구나 다 수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밀을 기르는 게 가격 경쟁력이 가격 경쟁이 없겠죠.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밀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산하게 하면은 그 밀은 대개 다 가공을 하는데 사용하잖아요. 네. 대개는 기업이 쓴다는 얘기죠. 국수 만들거나 하는 거죠. 예, 예. 그런 경우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가격이 2배 정도, 3배 3배 정도 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그렇죠. 그런 시장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게 크진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동일한 무역 조건을 맞추면 모르겠지만은 이미 이 게임의 룰을 정할 때 그런 식으로 룰을 정해놨기 때문에 네. 그 가능한 전략이 있고 가능하지 않는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조금 좀 근본적인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이해하는 그동안 시장 개방의 역사가 예전에 한미 FTA도 그렇고 더 이전에도 그렇고 뭔가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자동차 휴대폰을 더 관세 없이 수출해서 일본 제품과 경쟁해서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고. 근데 그 과정에서 뭘 지킬 거냐를 고민하다가 야 그래도 쌀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거고 우리 많은 농민들이 쌀 농사 많이 짓고 있으니 쌀은 지키자라고 해서 계속 쌀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거 양보하고 쌀 지키기 위해서 콩은 들여오고 이러면서 쌀은 지켜온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게 감정의 문제지. 그게 꼭 쌀이라고 하는 거를 더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식량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거나 콩이나 밀이나 이런 거를 수입할 때 있어서 협상력이 높아지거나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이제 1980년도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80년도 그때 세인트 헬레나 화산이 폭발하면서 냉해가 굉장히 심하게 들었었거든요. 네. 미국의 화산 폭발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나라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대개 30% 정도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느낌 30% 정도 식량이 줄어든다는 느낌은 농민들이 볼 때는 느낌적으로는 수확할 게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겠죠. 그 정도가 이렇게 굉장히 다 죽었네. 예. 극심한 게 30%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30% 40% 줄었다는 가뭄 때문에 예. 이렇다니 미국 농민들은 수확할 게 없겠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렇죠. 엄청난 피해인 거죠. 예. 그래서 30% 수급량이 30%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날 보면은 막상 이제 수입을 하려 그러면은 말씀처럼 이제 타당한 면들이 좀 있는 게 국제 시장에서 모든 나라들이 보면은 이게 평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예. 밸런스를 맞춰가 있으니까 예. 사실은 여유분이라는 게 풍년이 들면 조금 더 남고 흉년이 들면 조금 모자라고 뭐 넉넉하지 5%도 않겠죠?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대개 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나라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리고 나면은 갑자기 우리가 수입 시장에서 이게 뭐 한 몇백만 톤 정도를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면은 수출할 나라가 마땅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다 구하기는 어렵죠. 네, 그러면 예. 이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이 전부 다 오르는 그렇죠. 현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80년도에는 가격이 한 60% 정도까지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쌀이요? 쌀 가격이 60%였나? 6배였나? 하여튼 굉장히 많은 가격이 올랐고 국제 쌀 가격이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죠? 우리나라가 갑자기 쌀 수입을 해야 되니까요. 수출 시장에 나와 있는 쌀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갑자기 흉년이 들었었어요. 흉년이 들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는 보면은 막상 이렇게 갑자기 쌀 수입하려 그러면은 곡물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뭐 이렇게 자기 재고를 주거나 하는데 보통 협상 조건이 대등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절박한 그렇죠. 상황이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뭐 2, 3년씩 장기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만 쌀을 구입할 수 있었죠. 비싼 가격 주고 품질 낮은 쌀을.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쌀 가격이 그냥 폭락을 또 했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만약에 자금률이 무작정 낮아지게 되면은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그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게 쌀 대신에 그럼 밀을 하거나 다른 콩을 곡물들은 하거나. 어떡하냐? 어차피 마찬가지 다 수입이고 더 필요한 건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게 국내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어차피 그 관세가 별로 없잖아요. 예. 국내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생기거든요. 누가요? 그거 뭡니까? 농민들이요. 농민들이 네, 그러니까 쌀을 농사지면은 약 3,000평에 약 한 500만 원, 4,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데 네. 밀농사를 짓게 되면은 2,300만 원밖에 만약에 음, 못 얻는다. 그럼 다 쌀 농사 짓겠죠. 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밀 가격을 그럼 쌀 가격에 맞도록 올려주고 콩이 맞도록 올려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결국은 시장 가격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 예를 들면은 누가 부담을 할 거냐? 어. 지금 현재는 정부가 수매 제도라든가 몇 가지 그 장려 제도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 보전에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이것마저 없어져 버리고 나면 사실은 민간 기업들이 그거를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소비자한테 가격이 전가돼야 되고 그렇겠죠. 예. 네, 그런 게 소비자분들이 그러면은 그 높은 가격을 선택하는 게 분명히 지금 존재하지만 시장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근본적으로는 네. 이게 참 어려운 얘기군요. 네. 밀이라고 하는 작물이 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생산했을 때의 원가와 미국이 많이 난다면 미국이나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생산했을 때 원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가가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형이건 뭐 규모의 경제건 뭐건.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네. 농경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그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네. 끝도 없는 그런 벌판에서 아주 거대한 트랙터들이 움직이는 것하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논 하나의 필지가 보통 1,000평 네. 뭐 커도 3,000평밖에 안 되잖아요. 음. 요만한 논 하나를 가지고 농기계로 작은 보통 50헥타르 트랙터로 농사 지으려 그러면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비싸지 않습니까? 인건비부터 전부 다 다 비싸요. 전반적으로 농사짓는 젊은이가 많지 않으니 당연히 힘써서 일할 만한 농사꾼도 품삯이 높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요즘은 구하기도 그러니까 어렵고. 외국인 노동자를 이렇게 구하더라도 하루 일당이 15만 원씩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사실 네. 농민들은 별로 남는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게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는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네. 밀도 보면 3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이게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뭐 한 2배 정도 차이 같으면 어떻게든 간에 시장에서 흡수하고 마케팅으로 이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해보겠는데 문제인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유는 현실은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이니 네. 많은 나라들이 휴대폰 생산을 포기하고 한국산을 수입해 오는 것처럼 우리도 농업 생산의 상당 부분을 어쩔 수 없지만 포기하고 수입을 해오고 수입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 휴대폰을 잘 팔자 네.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농토에서는 그럼 뭘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 랄 때 그래도 쌀은 지키자라고 하는 쪽의 전략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굉장히 많은 걸 희생해가면서 네. 쌀 시장을 지켜왔고 예. 그걸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것마저 사실은 무너져 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본은 해놓고 그 다음에 딴 거를 좀 어떻게 높일 거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전략은 보면은 국내 생산을 어느 정도까지 늘려나갈 거냐는 것도 예. 하나의 전략인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울 것 같고 크게 효과적이진 않을 거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고 약간 협상력을 갖게 하거나 몇 가지 다양성을 만들어내거나 네, 네. 예. 이런 쪽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크게 효과적이진 않을 거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러면 말씀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80%를 수입하고 있는 해외에서 어떻게 우리의 그 역량을 키워 나갈 거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협상할 때 밀, 콩, 옥수수 사올 때 그렇죠. 그리고 예. 또 가격이라는 게 말씀드렸지만은 되게 6개월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구입을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실제 그 우리가 들어올 때 보면은 그 얘기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저 예전부터 한 2010년도부터 이 해외 농장을 개발해서 국내가 생산한 농업을 늘릴 거냐 하는 전략도 있었고 네. 별로 성공적이진 못했죠. 왜냐면 다른 그 다음에 이게 성공적일 수밖에 없는 게 설사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산하더라도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출 제한 조치를 해보면 어차피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걱정하는 건 저 나라가 국경 밖으로 밀 내보내지 마라고 할 때의 문제인데 네, 그렇죠. 그 나라 땅에서 우리 농민이 가서 농사 짓고 있어봐야 뭐 하냐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남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 벼농사를 가지고 저 외국 사람이 짓는 걸 좋아할 리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도 그렇죠. 예, 당연히.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쉽지 않은 문제고 그다음 그러면은 그 다른 문제로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많은 그 요소수 사태나 무슨 여러 가지 공급망 부족 사태가 생길 때 보면은 네. 해소하는 게 보면 대개의 경우는 인적 네트워크나 정보력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 세계 7위의 곡물 수출국, 그러니까 수입국, 네. 2천만 톤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보면은 해외 시장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해외 상황에 대해서 네네네. 이게 근본적으로 저는 가장 위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해외 상황을 몰라서 우리가 큰 손해 볼 뻔하거나 위험할 것 같았던 일이 벌어진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좀 실감나게 알기 위해서. 뭐 최근에는 사실은 그런 건 없었죠. 네. 근데 뭐 80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때 완전히 약간 폐쇄형 식량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자국 내에 생산한 걸 자국에서 소비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개방형 식량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수입에 그 완전히 개방된 시장 개방된 상황에서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아직까지도 식량 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만 식량 위기라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생각하는데 경향이 많은데 아, 그건 고쳐야죠. 네. 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카길 회사를 소개했을 때 카길.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인공위성을 뭐 20몇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 작황을 다 알겠군요. 그 분석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또 이런 곡물 터미널 비슷한 시설들 있잖아요. 한국 저장도 해놨겠군요. 이런 예. 시설들을 전 세계 600여 곳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거기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업인 거죠. 네. 그럼 이 기업은 그 뭐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될지 가장 잘 예측을 할 수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 같은 경우는 물건을 언제 내다 팔아야 되겠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죠. 언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타이밍 같은 게요. 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곡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러면 예를 들면은 수출국의 상황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수출국의 작황이 어떨 거냐. 네. 그러면서 공급량이 어떻게 될 거냐를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수요도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요 수요를 만들어내는 나라들이 보면은 예를 들면은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아랍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구 대국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굉장히 밀을 많이 수입하니까요. 이런 대국들의 또 그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갑자기 몇백만 톤 정도를 갑자기 구매해버리고 나면은 그렇죠. 반드시 올라가게 없을 되거든요. 테니까. 네,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고 있고. 정보망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예를 어떻게 하면 들면 그 만들어져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만들어져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상당 잘하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전문 기관 같은 것들이 전문 연구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나라들은 다 있어요? 이거 민간에서 대부분 다 기업들이 다 하고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CJ도 밀가루 사올 때 언제 사와야 되고 언제 더 쟁여야 되고 하는 거 CJ가 알아서 고민하겠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농심도 알아서 고민할 거고. 네네. 근데 대부분은 개별 기업들이 구매해오는 건 아니라 가지고 예. 네, 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이게 뭡니까 시장에 대해서 발끈 내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기후 변화 문제가 굉장히 가장 크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그 인구가 현재 한 78억쯤 되잖아요. 30년 후쯤 되면은 97억, 뭐 100억 명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식량 수요가 지금 현재보다 한 30% 이상 늘어나게 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농경지는 더 늘어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식량 생산이 늘어날 수 있는 거, 선진국은 이미 이제 생산할 만큼 수준이 다 올라와 있고 개도국밖에 사실 없거든요. 더 생산하려면 생산성이 지금 떨어지는 국가들이니까. 네, 그러겠죠. 예. 꼭 땅은 좋은 곳이 많고. 어허.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런 나라들과 농업 협력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이 거다. 산유국이 옛날에 그 중동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찾아줄게 반땡할래 하던 그거를 승량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 인력 농업 기술이 굉장히 R&D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나라니까 이 문제는 우리나라 식량 수급 문제뿐만 아니고 네. 우리나라의 어떤 하나의 미래 산업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현재 많은 경우가 우리나라 농업하면은 되게 우리 농업계에서는 우리나라 농업만 바라보고 농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지 말고 좀 더 글로벌 관점에서 다른 나라의 농업도 좀 바라보고 어디서 뭐가 모자라는지 뭐가 남는지. 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저 나라의 식량 생산을 늘려주면서 예. 우리도 새로운 투자도 만들어내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역할을 많이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니까 대개는 뭐 10년, 20년씩 이렇게 투자를 하고 뭐 그 다음에 또 각 나라별로 예를 들면은
이집트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은 네. 전화 걸어 이집트 전문가가 있어 이집트 농업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전화 걸면 마치 주식 아침에 설명해 주듯이 네네.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있는 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거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집트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몰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나라의 농업 상황을 모르면은 저 나라가 왜 수입하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무슨 정쟁이 생길지 하는 그 수요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럼 저 나라는 계속해서 얼마를 수입했고 인구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그 예를 들면 이집트가 밀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집트 쌀도 많이 먹거든요. 7, 800만 톤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국제 곡육 가격을 네, 인구 그러면- 많은 나라들이 많이 생산하든 수입하든 할 테니까. 이 나라는 결국 쌀을 결국 밀 값이 올라가면은 쌀을 수입하게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럼 갑자기 예. 쌀 수입량이 몇백만 톤이 늘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쌀값을 올리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 뭐라 그러죠? 이게 다이나믹이 변한다 그럽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면밀하게 분석을 함으로써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굉장히 좀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결국은 이게 결국 우리나라의 식량 수급을 굉장히 안정화시킬 거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무슨 기후가 어떤 변화가 생기든 수급 불안이 생기든 우리가 이런 약간 전문적으로 이런 이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내 물가를 가수요를 만들어낸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좁은 곳에서 쌀, 밀, 콩, 옥수수를 한 조금이라도 더 심으려고 하는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에 들어갈 비용의 상당 부분을 다른 나라 농업 상황을 살피는데 정보를 가져오는데 쓰는 게 더 어찌 보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일 수 있다. 네, 지금은 이제 그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ODA 예산을 한 4조 원 정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원조 지원하는 네네. 예산. 예. 4조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 R&D에는 한 1조 3천억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우리나라가 어떤 기술 역량은 충분한데 네. 시장은 좁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제 농업 그 ODA 농업 그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개도국에 그 수로를 만들어주거나 그 품종을 개발해주거나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그 나라의 식량 생산을 늘려가지고 그 나라에 도움을 주고 또 우리나라에 또 어떤 또 이익을 만들어 올 수 있을 거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야, 깊은 고민이 필요하네요. 하기야 우리가 다 식량 곡식들 다 자급하기는 어려우니까 네네. 다른 나라 관심을 좀 둬야 되겠다. 저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기후가 바뀌고 있거든요. 네. 기후가 바뀌면서 예를 들면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은 바닷가에 있는 나라들은 이게 바닷물이 논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곡창지대들이 네, 네. 바닷가에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서해안이 다 곡창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야지대가 이게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 나라들이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만큼의 쌀 생산량에서 빠지고 밀 생산량이 빠질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부 다 그럼 곡물 수요를 다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단 말이죠. 그럼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될 건 분명하거든요. 네. 10년, 20년 후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에 그런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은 막상 그때 딱 닥쳤을 때는 근데 막상 닥친다는 얘기도 사실 맞지 않는 표현인데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위기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미 바닷물은 조금씩 오겠죠. 그리고 방글라데시도 이미 보면은 예정돼 있기도 하고. 산불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은 내년 이미 가뭄. 다 바뀌었죠. 예.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거고 결국 우리는 여기에 위기에 대응한다고 점점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할 거고 이제 에너지를 쓰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딴 데 쓸 수 있는 그 영향이 계속 줄어들면서 체력을 갉아먹는다 그럽니까? 예. 그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갑자기 뭔가 몇 개의 변수가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의 가뭄과 호주의 가뭄이 동시에 온다든가 이런 우리나라 주요 수입국들이죠. 예. 이런 상황이 동시에 터져버리고 나면은 이미 약해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충격이 오는 그런 거죠. 상황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그러면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 몇 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돌아오게 될 거거든요. 네.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10년 만에 거의 2011년에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러시아 생산량이 굉장히 떨어졌고 예. 이게 아랍의 봄을 만들어냈고 이런 것처럼 10년 만에 이게 또다시 이런 상황을 맞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가뭄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주의가 짧아질 거란 얘기죠. 음.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는 어차피 인구가 계속 이 순으로 가게 되면은 어쨌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게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질 거란 얘기죠. 똑같은 국제 공무를 두고. 그렇겠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메이저 곡물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의 정보망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가격에 순응하면서 그냥 네, 사다 네. 쓰고 큰 별일 없는 이 상황이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국가라는 거는 식량 수급은 실패를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되는 아니,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우리도- 신발 공장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네, 뭐 사람 먹는 거 아니면 네. 짐승 먹는 거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농업은 대개 다 시간이 많이 걸려 다른 산업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해외 수급에 더 관심을 갖자는 게 1번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오늘 잠깐 얘기해 준 것 중에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린 게 젊은 농사꾼들이 100명 중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나라 농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걸로는 우리 국민들은 다 못 먹여 살리지만 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게 사실은 이게 되게 예민하거나 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들으시는 혹은 보시는 농민들도 유권자이고 국민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그분들한테 맞춰서 하다 보면 지금 그러니까 농촌이 다 지금 농사꾼도 없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분들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말고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다 그래요? 다 쌀농사 짓고 그냥 쌀만 작업하고 나머지는 수입하고 이렇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선진국에 들어갔잖아요. 예. 농업은 현재 개도국형 농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뭐라 그러죠? 이 유럽형 농업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 유럽형 농업이라는 거는 그 일부의 약간 규모 있는 농가들이 한 절반 정도의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아주 작은 소농들이 이 대부분 5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네. 전체 생산에서는 한 5% 정도만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거하고 네. 효율성이 높은 게 이렇게 혼재하는 기업형 농업법인이 많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보면 어떻게 선진국 농업의 특징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 여러 정부 정책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그 토지 제도 같은 몇 가지가 농업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몇 가지가 결합되면서 예. 우리나라 농업은 어떻게 보면은 뭐 소농 중심의 1헥타르 정도 농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거나 규모의 효율성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생산비를 낮추거나 하는데 이제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뭐 근데 근본적으로는 토지제도 농지 문제 같은 네. 여러 가지가 다 결려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약간 좀 개념을 바꿔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노력을 안 해온 건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농가 하나는 1헥타르밖에 안 되니까 네. 이 농가가 뭐 큰 농기계를 사기도 어렵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농가는 1헥타르 이상 땅을 못 갖게 법위로 되어 아니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예. 이 농가 숫자가 사실은 많은 거죠. 네. 이 농경지에 비해 가지고 아 그러다 보니 서로 갈라서 농사 짓다 보니까 다 소농들이다. 소농들 작은 예. 농경지밖에 예.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농들은 뭐 한 몇만 평 넘어가는 대농들은 많지 않고 네. 그것도 사실 외국에 보면 굉장히 소농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농이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뭐 농업 경영체 이렇게 아니면은 이 하나에 한 50헥타르 정도 되는 네. 한 15만 평 정도 되는 걸 하나의 단위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경영 단위로 묶어가는 이런 경영체 지원 사업 같은 걸 만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잘 안 됐었죠. 안 되죠. 그게 협동농장, 공동농장 그게 그런 거 느낌인데. 네, 그런데 보면은 앞으로 이제 그걸 점점 가능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미 농업 기술 체계가 변하면서 예. 지금은 어느 정도 가능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은 기계가 점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커지고 비싸지면서 기계가 예. 예. 1헥타르 가진 농가들이 5천만 원짜리 트랙터를 사기는 이제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수지가 안 맞죠.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은 농사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옆에 기계 가진 사람들 부탁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단위를 약간 좀 묶어 가지고 농작업 단위를 크게 만들어 주는 건 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혁신들이 좀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 말씀하셨던 박사님이 걱정입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던 네. 도대체 젊은 농부들이 별로 없습니다라는 게 이게 20년 후에는 당연히 그럼 농민들 숫자가 매우 줄어들 거고 네.
그럼 농민 1인당 갖고 있는 토지는 혹은 경작하는 토지는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렇다면 선진국형 농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농민들 숫자 자체가 작은 땅에 비해서도 너무 많아서 생기는 이 비효율을 그렇다고 그분들끼리 다른 공부하셔서 다른 직업 가지라고 할 수는 이건 도시인들에게도 어려운 일이니까 네네. 지금까지야 그냥 그렇게 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농민들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 점점 갈수록 우리나라의 저출산처럼 새 농민들 숫자도 저출산일 거고 그러면 농민들 숫자가 줄어들면 1인당 생산하는 농토가 많아지니 말씀하셨던 대규모의 그런 기업형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러면 뭔가 좀 오히려 지금도 계속 젊은 농부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은 아닙니까? 몇 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부터 해서 예. 이 농촌의 귀농 귀촌 정책들이 있잖아요. 네. 농촌이 워낙 인구가 빨리 줄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게 농민을 유치하려다 보면은 대부분 농촌으로 가시는 분이 은퇴하신 분들이 예. 그렇죠. 늘어나면서 이 농가 숫자는 늘어나 버리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겠네요. 농경지가 1년 저번 5년 전에 통계조사 했을 때보다 네. 1인당 농경지가 더 줄어들어 버렸어요. 지금 귀농 귀촌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50대, 60대들이 대부분 다 귀농 귀촌 해버리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10년 주무가 되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100만 명씩 태어나는 네, 시대가 네. 이제 거의 끝나잖아요. 10년 후가 되면. 예. 그때 농촌의 기억도 다 사라지. 음.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귀농 귀촌이 줄어들 거고 인구 자체 줄어들 거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야. 이게 구조가 바뀌는 걸 가지고 이 정책이 막아버리는 경향들이 또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오늘 제가 잠깐 여쭈었던 우리나라 농촌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한번 좀 청해서 근본적으로 말씀하셨던 토지 소유 구조나 혹은 규제나 혹은 그 인력의 구성이나 혹은 우리나라에 어쩔 수밖에 없었던 여러 히스토리들도 있고 하니 맞습니다. 예, 그 얘기들은 좀 따로 모아서 듣고요. 오늘 식량난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외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네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 1, 2년 정도 흔들흔들하긴 하지만 그게 뭐 큰 문제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더 먼 미래가 더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로 네. 정리해서 들어도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예. 항상 그 호주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 인도가 뭐 굉장히 날씨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서 인도도 수출국 중에 크지않은 수출국 중 하나니까 네.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 가뭄이 약간 그 동부 지역은 좀 해소가 되면서 예. 좀 생산량은 조금 늘어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대체로 비가 어떻게 내릴지만 몇 가지 살펴보면은 수급량은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2, 3년 정도는 가겠지만은 뭐 예.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아직은 그렇다. 날씨는 모른다 이거. 사실 모르죠. 그렇죠. 점점 더 어떻게 될지 네. 모르는 문제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 중에 우크라이나 관련한 자료가 별도로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이게 사실은 뉴스로는 요즘에 이게 제일 핫한 거예요. 아, 우크라이나 사태요. 예, 그거는 괜찮습니까? 아, 우크라이나 사태. 요거는 아까 했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농업 대국 중에 하나거든요. 네. 뭐 우크라이나 농업의 한 우리나라 농업은 GDP가 농업이 GDP 대비 1.6%인데 우크라이나는 예. 거의 9.3%, 그 10%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해바라기 CU가 1위고 옥수수가 6위고 수출국으로 치면요. 네, 네. 보리가 6위고 유채 7위 뭐 이런 정도로 뭐 굉장히 큰 수출 대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그동안 사실 관심 없이 봐서 그렇지 농업 분야의 코리아 같아요. 아,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1위고 뭐 웬만한 거 6, 7위 다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고 보면 야, 이 농업으로만 보면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 같은 위상이구나. 작지만 무시하면 안 되는. 아, 굉장히 중요한 네, 농업 대국으로 그랬네요.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저 나라는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더 크게 이게 수출 중심이고.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아, 인구는 얼마 안 되는 되니까. 농경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랑 비슷하다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휴대폰이야 1년에 한 1,000만 대만 만들면 되는데 네, 막 몇 억 대씩 만들어서 전 세계 팔고 그러잖아요. 저기. 네, 네. 아, 인도나 중국이 네. 모든 농산물에 다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하고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은 인구도 상대적으로 작고 네. 엄청난 농경지에서 엄청난 양의 곡물과 유지 작물을 생산하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수출이 중단되면서 말씀드렸듯이 밀은 이제 그 새롭게 재배되는 것들이 그 내년 정도까지는 해소될 거니까 네. 9월 정도까지는 해소되지 않을까요? 이 전쟁이 더 길어지면은 뭐 그럴 거라고 가정해야겠죠. 네, 그거야 뭐 그래서- 길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그래 9월 10월 정도에 해소되면은 그때 심으면 되니까. 네네네. 겨울밀을. 네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미 밀을 그때쯤 되면 수확해서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음. 그때까지 해소가 안 되면 우크라이나 물량이 밖으로 못 나오니까 예. 그만큼이 곡물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빠져나가게 되면 되는 거죠. 이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죠. 음.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지금 당장 쌓여 있는 곡물도 문제지만은 예. 이제 어쨌든 그 본밀이 수확되고 그 본격적으로 수출되는 9월 10월에 이 사태가 풀리지 않으면은 네. 국제 시장에 밀은 크게 또 한번 충격으로 다가올 충격 올 거고. 네. 그래서 빨리 해소되길 바라고 있고요. 네. 뭐 근데 식량이라는 거는 러시아도 그렇고 아마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나라에서는 힘들겠죠. 소득이 낮은 나라들은 더. 네, 특히 그렇죠. 중동 같은 경우는 환율에 유가에 식량 세 가지가 동시에 겹쳤거든요. 겹쳐니까. 네, 이 나라는 아마 물가가 100% 이상 오른 느낌을 받고 있을 겁니다 지금. 특히 그리고 소득의 대부분을 식량 사는데 쓰는 네, 맞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저소득 국가니까 네, 네. 더욱더 그렇겠죠. 뭐 그 전체 소득의 거의 뭐 그런 나라들은 30% 40%까지를 식량 사는데 쓰는데 예. 많게는 되게 낮은 소득 계층들은 그런 경우에서 만약에 2배 올랐다 치면은 와.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먹는 데 써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아마 굉장히 큰 정부도 어려움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좀 체계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장기 문제에 더 신경 써야 된다. 네. 농업 구조 문제하고 예. 기후 문제하고 글로벌 수급 문제에 대해서 그러는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그 기후 변화에 따른 글로벌 수급 변화를 민감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네, 우리가 뭐 스스로 농사지어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더 위험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걸 길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참 복잡한 사연들이 얽혀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그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네, 네. 말씀해 주셨네요. 와, 농업도 공부하니까 재밌습니다, 박사님. 근데 농업은 예.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들어보면요. 아니 뭐 심어서 잘하는 건데요. 뭐 종류가 좀 많아서 그렇긴 해요. 석유는 한 가지니까 그게 브렌트유든 뭐 두바이유든 그놈이라서 그런데 이건 옥수수 그럼 막 옥수수에 대한 추억 떠오르고 밀 그러면 밀 뭐 나라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더 헷갈리긴 하는데 네, 그리고 이 농업을 이해하려 그러면 기후도 알아야 되고 땅도 알아야 되고 품종도 알아야 되고 예. 또 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과는 다르게 예. 봄에 심는 것도 있고 가을에 심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또 남반구와 북반구가 있고 그리고 또 열대지방과 있고 이게 온대 한대지방이 있잖아요. 음. 이 생산되는 시기가 다 다르고 밀도 달라요, 그게 다. 이제 품종도 다르고 다 다르죠 방식들이. 아. 그리고 밀은 대개는 뭐 이 뭡니까 경질밀, 연질밀 그다음에 뭐 레드윗, 화이트윗 해서 품종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이건 네. 파스타 만들, 이건 빵 만드는 데 쓰고 이게 다 다르고 옥수수 같은 경우도 사료용 옥수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하얀 옥수수, 화이트 옥수수 같은 경우는 네. 그 멕시코에서 주식으로 쓰이는 작물이거든요. 그리고 옥수수가 풍년이 들더라도 그 품종이 흉년이 들면은 갑자기 그 멕시코의 물가가 뛰기도 하고. 야, 우리 남 박사님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 밀로 한 30분, 옥수수로 한 30분 이렇게 해서 특강을 한번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많이 저는 뭐 봄밀, 겨울밀 이러니까 아이씨 뭐야 그냥 나는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줄 알았어 이런 생각 들어서 더 어렵게 느껴졌는데 네. 한번 좀 제대로 좀 배워서 그래야 뉴스를 또 이해하고 뉴스를 이해해야 더 그런 수급도 관심이 있고 그렇죠. 네네 하여튼 네. 농업에 대해서 많이 좀 알겠습니다. 이해를 높일 수 있다면 예. 열심히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남 박사님 요즘 자주 그럼 모셔서 우리 밀에 대한 상식, 옥수수에 대한 상식 하나하나 좀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댁으로 보내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